2009년에 우리는 사실 국제적인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온실가스를 이만큼 감축할 겁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했던 일들이 어떤 거냐면 석탄화력발전소라고 하는 게 단일 시설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시설이잖아요. 석탄화력발전소를 20개나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근데 이 20개가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좀 잘 안 오잖아요. 당시 그 목표를 발표할 때에 있었던 석탄화력 발전소를 1.8배 증가시키는 양이에요. 허가를 받은 발전소 중에 상당 부분이 민자 발전사들이에요. 그런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거의 최초로 석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서 그 이후에 착착 진행이 돼서 지금도 7개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에 얼마인데요? 보통은 총 사업비가 한 5조? 4조, 5조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완공되기 전이고 그래도 몇 천억 원 정도가 이미 투자가 된 거죠. 모르자고 하실 거예요? 모르자고 할 겁니다. 네. 아니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지 못했을 때 치러야 되는 손해와 비용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전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2050년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나중 일인데 뭘 지금부터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금 짓는 발전소가 30년을 가는 거예요. 지금 짓는 건물이 50년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책 방향을 틀지 않으면 2050년이 아니라 2060년에 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원전은 우리나라 7, 80년대 경제 부흥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선택했던 에너지였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기술이 없던 거를 배워와서 자립화시킨 것도 맞아요. 사실 전 세계에 지금 한 30여 개 국가에 400기의 원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줄어드는 원전 속도보다 새로 생겨나는 원전 속도가 적어요. 그래서 멸종 위기종이에요. 투자도 못 받아요. 실제 경제성도 안 좋아요. 2009년도에 수출한 거는 큰 수출이 있었잖아요. UAE로. 그 이후에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을 주도적으로 늘리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랑 러시아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이 중국이랑 러시아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력 경제라는 분야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력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전의 가장 큰 한계는 비싸다. 보통 일반적인 과학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학습 곡선에 따라서 비용 효율화를 해서 더 저렴해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 경우에 안전 규제가 점점 더 강해졌고 원전 같은 경우에 비용이 더 비싸졌어요.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영국에서 몇 년 동안 지연되고 비용 들어가다가 겨우 시작한 게 하나가 있어요. 힌클리 포인트 C라고.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얘는 단가가 안 떨어져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까 막 이런 식인데 해상풍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 2, 3년 정도 후에 짓기로 한 그 해상풍력의 계약은 원전보다 한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처음에는 그래 뭐 아직까지 사고도 없었고 제일 싸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오케이 그랬는데 국민들이 야 왜 2배나 줘야 돼? 이거 더 싼데? 그 상황이 그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영국 정부에서도. 근데 크게 한번 해보자. 이게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싸졌네?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네? 아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지 안 하면 노하우가 생깁니까? 그 다음에 정말 만약에 한번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피해가 너무 큰 거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고준액 폐기물 문제는 단 한 번도 우리 사회가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건 이거예요. 그 수도권 사람들한테 만약에 원전을 당신 집 옆에 지을 수 있다는 거를 찬성을 한다면 우리나라 원전 산업 생태계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예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과반은 절대 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전 세계에 설치된 전기 생산 시설이 4개 중에 3개는 풍력 아니면 태양광이에요. 해외에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 저기 당선이 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100% 재생에너지를 하겠다고 공약에 넣어놨습니다. will take to mitigate and adapt to the climate change and put our nation on the road to net zero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우리나라만 이럴 수 없거든요. 국가 보고서에서도 정말 경제성까지 다 나와요. 그런 거는 뉴스에 거의 안 나오고. 우리나라는 또 3년이 바다잖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상풍력 사업이에요. 우리가 조선 산업도 강하죠. 기계도 강하죠. 또 쫓아가야지. 너무 안타깝지만 쫓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거. 원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가장 효율적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고 안전한 발전원이 있는데 왜 재생에너지라는 어려운 길을 가느냐.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기술적인 난제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전력 시스템은
100년 동안 구축이 된 거잖아요. 그 100년의 흐름에서 구축이 됐는데 전력망은 당연히 원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원자력 하시는 그 교수님이 전기 펑펑 써야지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뭐 그 걱정하면서 쓰게 하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잘못됐죠. 예전에는 중앙에서 알아서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대형 발전소와 대형 시설들이 상징이 되고 많이 사용을 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거가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기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에너지 소비적인 관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방식 역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됐을 때 왜 에너지 산업, 전력 산업은 스마트처럼 되면 안 될까?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작은 규모로도 존재하죠. 우리 집에도 달 수 있죠. 전기차 지금 보급이 뭐 우리나라에는 현재 0.5%, 1% 이하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전망을 보면 새롭게 판매하는 자동차의 뭐 30%에서 40%까지 올라가는데 10년, 20년이면 된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방전을 하게 되면 발전원이 되는 거고 충전을 하게 되면 소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충전, 방전을 언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양광이 여러 개가 있고 전기차도 여러 개가 있고 이러한 부분 하나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발전소처럼 운영하겠다라는 걸 가상발전소라고 해요. 네이버 같은 IT 기업이 될 수도 있고 SK텔레콤과 같은 통신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스타트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만큼이 더 필요해? 그러면 지금은 이만큼을 더 사용해도 돼. 이런 식의 신호를 주게 되고 예를 들면은 이상 고온이 됐어요. 그러면 전기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충전하면 공짜예요. 근데 반대로 저녁이 됐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 발전기의 출력이 떨어져요. 지금 상황에선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전기를 덜 사용하게 하는 분산화돼 있지만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기술의 변화는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똑똑한 전력망 안에서는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뭐 우버처럼 시간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변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운영을 한다면 정말 많은 에너지 문제들이 불확실성을 풀 수 있는 숙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진척이 돼 있고요. 아직 길은 닦아야 돼요. 저도 역시 더 목표가 과감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때 그런 그 목표대로 안 되었을 때 여전히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유럽과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보면 에너지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 부분이 바로 그린 뉴딜이에요. 그러니까 그린 뉴딜은 길을 닦는 속도를 보다 명확하게 빠르게 간다는 흐름이에요. 실제로 EU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이 쓰는 모든 에너지의 40%가 건축물에서 쓴다. 그러니까 넷제로 건물을 만들어라. 내가 덜 가져다 쓰고 내가 생산한 전기는 다시 돌려보내는 주택. 그래서 1년을 단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시키는 주택이에요. 국내 현실에 맞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썼거든요. 2019년 12월에는 제로에너지 공장을 완공을 시켰어요. 공장도 제로에너지가 가능해? 라고 혹시 누가 질문을 할까봐 미리 설계를 해서 완공을 시켰죠.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면 건물을 더 싸게 지을 수 있느냐, 빨리 지을 수 있느냐만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부분적으로 많은 것들을 빼먹고 가요. 이제는 그걸 인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열이 잘 되고 틈새 바람이 없는 유리창과 그런 문을 만들어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단가보단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민간한테 바로 이 비싼 자재들을 쓰세요 라고 하면 다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국가와 정부는 공공시설물들을 먼저 일단 돈을 투자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요. 사실 뉴욕시가 이제 횃불을 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유리 건물로 되어 있는 고층 건물들을 2030년까지 리모델링하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벌금을 뿌리겠다라고 한 거는 민간한테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런 로드맵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어요. 저는 앞으로 청년들이 더 걱정이에요. 자, 더울 때 집에 있어라. 코로나 이번에 다 집에 있어라. 미세먼지 때 집에 있어라. 근데 우리 집은 어떤가? 내가 먼저 앞으로 60년, 70년 살아야 되는 주택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집에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더 좋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사실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린 뉴딜은 우산과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안전하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나를 둘러싼 인프라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파리 시장 선거 중인데요. 자기가 재선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 6만 개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차장을 없애고 파리 시민들이 자기 집으로부터 일하는 곳, 여가를 즐기는 곳, 먹을거리를 구하는 곳, 병원에 가는 곳, 이런 것들이 15분 내에서 굳이 차를 타고 가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이 공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독일 녹색당의 그 베어벨 호엔 의원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와, 우리는 2000년부터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생각해 보라고. 2000년에 태양광 가격, 풍력 가격이 어땠을 것 같냐고. 한국은 지금부터 하면 독일이 시작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비용을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을 할 수가 있다. 지금부터 가더라도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석탄 발전소가 빠져야겠죠. 석탄 발전소가 빠지면은 좀 더 비싼 에너지원을 당분간은 더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지속 가능한 사회는 공짜로 오지 않아요. 에너지 전환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고 했을 때 독일 사회 모두가 다 찬성했을까요? 에너지 전환이 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전기요금 비싸게 내야지? 이런 갈등이 있고 지금도 그 갈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고 조정하는 과정, 거기에 정치인들 또는 정부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함께 나섰기 때문에 독일의 에너지 전환이 가능했던 거죠. 의미 있는 게 지난해 연말에 우리 미세먼지 너무 심각했잖아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겨울에서 봄 시기에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석탄 발전소를 지금보다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멈추는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2,000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75%의 시민들이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전기요금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면, 어떤 조건이 달라진다면 어떤 걸 감내할 수 있는가. 저는 정보를 공개해 놓고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빼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산업, 상업, 그리고 가정 공평하게 배분되는 거 맞나요?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로 내놓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면 충분히 만족하는데 왜 변화해야 되냐는 질문을 하면 전기를 우리는 사용자로서 그냥 꽂기만 한 것만 신경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세상이 변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이뤄낸 문명의 역사는 탄소 배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역사와 동일하다. 탄소 문명의 특징은 대단히 차별적이라는 특징이에요. 물론 에너지용 화석연료조차 차별적으로 존재하고요. 또 그것들을 판매하는 기업들 자체도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자본주의의 한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민할 수 있을까 하는데 에너지라는 부분의 기술적인 변화가 그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도나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분산되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최초의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 에너지에 대한 접근권이 생기게 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소비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소비하는 일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서 쓰는 일에만 익숙해지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전기 생산자가 되는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크기,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직접 소유하게 되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분산 에너지 목표를 20%, 30%, 40% 비중을 가져가겠다.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시민이 주도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양한 모델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갔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가 오르는지, 어떤 변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국민이 결정해야죠. 이 사회의 주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골라보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이걸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그것이 만능이 아니라 어디에 더 방점을 찍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 정책이라면은 이 정책은 2개월 만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피해는 커지고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회가 전환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